안녕하세요. 병원 생활할 때 마음이 많이 적적해서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자주 듣고는 했습니다. 저에게도 얼마 전에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식들 다 키우고 결혼까지 시킨 아줌마입니다. 노인네라는 말이 더 어울리네요. 애 아빠 없이 20살에 결혼해서 애들 등에 업고 아기 포로 칭칭 매고 시장에 나가 음식을 팔며 입에 풀칠했어요. 둘째가 태어나고 100일도 안 되어서 애 아빠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요. 지금이야 그래도 국가가 미혼모나 홀엄마들을 도와주니 수월했겠지만 저 때만 해도 여자 혼자 아이 키운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혀를 끌끌 찼어요. 안 좋은 시선이 훨씬 더 많았지요. 친정에서도 밥숟가락 하나 던다고 저를 외간 남자한테 시집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랑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을 듣게 된 엄마는 외삼촌한테 돈을 빌려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걸로 네 앞길 한번 살아봐라. 이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목돈이었습니다. 전 그걸로 선지 해장국집을 차렸어요. 평소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 중에 선지국을 가장 좋아하기도 했고 자신 있는 음식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소피가 저렴했어요. 저렴한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거였지요. 장사는 잘 됐습니다. 우거지 사서 푹 삶은 다음에 쌀뜨물로 육수 내고 멸치랑 다랭이 포 넣어서 푹 끓이니 얼추 깊은 맛이 나더군요. 된장이랑 고추장 반반씩 해서 양념장 만들고 선지 넣어서 구멍 송송 난 거 잔뜩 한 그릇 담아주니 인심이 좋다며 손님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참 좋은 게 시장 사람들이 아이고 젊은 처자가 험한 일 하는 거 보면 내가 아주 우리 젊은 시절이 생각이 나서 마음 아파.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갓남배기 둘째는 거의 품앗이로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갓난이를 데리고 주방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앞집 소곱가게 할머니가 대신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애들을 키웠습니다. 여자 혼자서 아들 2명 키우는 게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첫째애는 머리가 좋았어요. 제가 책 사준 것도 없는데 공부를 곧잘 하더라고요.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른 겁니다. 제가요,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오전에 시간 빼는 게 참 힘든데 그럼 제가 퇴근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뵐 수 있을 때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아드님이 다른 애들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일 한 지도 10년이 넘는데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터득하는 애는 정말로 드물어요. 한 반에 40명이 넘으니까 그 애들 중에서도 월등히 1등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공장이나 다른 곳 보내지 말고 꼭 대학을 보내세요. 가정 환경이 안 좋으니 아이가 공부를 끝까지 마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엄마인 저를 부른 겁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첫째는 끝까지 공부시키겠습니다. 그때부터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학자금 대출 같은 게 있어서 돈 없는 애들도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저희 때는 아니었어요. 돈 없으면 대학 못 가는 시절이었습니다. 선짓국 파는 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없으니 속옷 장사도 같이 했어요. 그렇게 돈을 모았지요. 시장 사람들도 참 독해. 이래서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나온 거야. 저의 도끼에
다들 엄지척을 올려주셨습니다. 첫째에 비해서 둘째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어요. 첫째는 저를 닮아서 도끼도 있고 승부욕도 강하고 뭐든 잘하고 싶은 욕망이 넘쳐난 데에 비해서 둘째는 항상 실실 웃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세상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아이였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그 성향이 첨예하게 달랐어요. 하여튼 간에 첫째는 모두의 기대처럼 전교 1등을 줄곧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모의고사 1등을 하고 동네의 자랑이었으니까요. 주변 어른들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하니까 아들도 기가 살아서 콧대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결국 대학을 서울대에 진학하게 되었지요. 서울대, 고대 전부 다 붙은 걸로 유명했습니다. 서울에서야 서울대 가는 애들이 많아서 자랑도 아니겠지만 저희 아들은 아니었거든요. 사는 동네가 슈퍼도 없을 정도로 워낙에 시골이었고요. 학생들이 없고 대부분 노인네들이 사는 곳이었으니 서울대는 거의 장원급제한 느낌이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간 아들은 사법고시를 바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곧잘 하는 제 아들도 사법고시는 무시였나 봅니다. 7년을 준비했지만 보란듯이 2차에서 고배를 마시게 되었고 결국 지친 아들은 시험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의사인 며느리와 결혼하게 되었지요. 막내 아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이 부담되는 것도 있었지만 공부에 뜻이 없었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간판 만드는 인테리어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형이 결혼하니 자기도 결혼하고 싶었나 봐요. 엄마, 나도 사실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어. 저에게 갑자기 고백을 하더군요. 한번 데리고 오라고 했죠. 세상에, 다리가 절름발이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놀란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들어보니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잘못 받아서 한쪽 다리 피부가 짧아지고 근육에 이상이 생겨서 왼쪽 다리가 살짝 바깥으로 뻗어져 있는 상태로 굳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집에서 나간 뒤 저는 조심스럽게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로 너 감당할 수 있겠니? 장애가 있는 여자랑 함께 사는 거 쉽지 않을 거야. 사람들 시선도 있고. 엄마, 그런데 이 사람 정말로 착하고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마음이 이쁘고 선한 사람이야. 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아들의 눈빛은 매우 강렬했어요. 그렇게 아들이 뜨겁게 불탄 것을 본 적은 처음이었지요. 이건 내가 말려도 소용없겠다 싶어서 결혼 허락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둘이 알콩달콩 잘 살더라고요. 항상 국밥집에 오신 단벌신사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이 생기면 서울에 집을 사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신 덕에 돈도 꽤나 불릴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30억 정도 모았으니 꽤 많이 벌었죠. 하지만 그간 흘린 눈물은 말도 못하지요. 어찌되었건 돈도 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된 저는 시장을 벗어나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속옷 장사를 하고 있었던 저는 갑자기 몸이 악화되었어요. 온몸이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고 신경계 이상인 것 같으니 마약성 진통제만 줄 뿐이었지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사라져갔어요. 우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은 자식도 아니고 바로 막내 며느리였습니다. 다리가 아픈 막내 며느리였죠. 이를 때려치고 어머님 돌보겠다며 손을 걷고 저를 도와주었어요. 화장실 갈 때 항상 함께 동행을 해주고 제가 침대에 오래 누워있으니 욕창이 생길까봐 1시간에 한 번씩 몸을 돌려주고 마사지 해주고 아주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님, 제 지인 중에 어머님이랑 똑같은 증상으로 엄청 아파했던 분이 계시는데 침 맞으시고 숙차랑 이것저것 챙겨 드시니 많이 좋아지셨대요. 라며 저에게 한의원을 소개시켜 준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며느리와 함께 그 한의원에 가게 되었고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시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쌓인 거고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몸에서 신경계 반사작용이 일어난 거라면서요. 앞으로는 일 절대로 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안정, 그리고 침 치료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함께 1년 넘게 치료를 받게 되었고 거짓말처럼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어요. 진통제만 먹어도 버틸 정도가 되었으니 말이지요. 며느리는 아픈 다리로 저를 부축해서 매번 함께 병원에 가주었어요. 우리 막내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정말 고맙다. 우리 며느리 복덩이였어. 정말로 딸이 한 명 더 생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 너무나도 고맙더라고요. 아들 녀석은 무뚝뚝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한 번을 들여다보지 않더니 섭섭했는데 그 마음을 며느리가 달래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하여튼 간에 거의 완치가 된 저는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며느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추석이 되었어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다 저희 집에 모이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맏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주방으로 부른 겁니다. 무슨 일이야, 애미야? 어머님, 안방에 있는 장롱이 살짝 열려있는 거 보셨어요? 명주실이 다 파헤쳐져 있던데. 뭐라고? 맏며느리의 말에 놀란 저는 바로 안방으로 가보았어요. 명주실 안에 금반지가 있는데 그게 사라진 거였습니다. 아들들 돌반지로 받은 거를 제가 숨겨놓은 건데 누가 그걸 홀라당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때 사실 제가 아까 동서가 안방에서 급하게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가방 슬쩍 열어보니까 금반지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 날 돌봐줘서 철석같이 믿은 며느리였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맏며느리는 어머님, 일단은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가요. 제가 금반지 따로 사드릴게요. 그리고 동서 너무 믿지 마세요. 생각보다 영악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어머님 돌봐주고 헌신하는 것 같아 보여도 속이 시커멓더라고요. 판단력이 흐려진 저는 맏며느리의 말을 철석같이 믿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맏며느리는 막내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글쎄, 제가 저번에 동서가 통화하는 걸 들으니까 어머님한테 잘해주면서 재산 슬쩍 빼돌리려고 하나 봐요. 저는 의사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동선의 집안은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든 돈 뜯으려고. 에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며느리를 의심하게 되고 점점 막내 며느리랑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소화기관 문제로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죽도 한 입 못 먹겠더라고요. 죽을 만큼 힘들고 살은 10kg가 넘게 빠지고 이제 좀 건강이 좋아지나 싶었는데 위 통로 확장술은 10번이나 맞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수술이 끝난 저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통증은 많이 없어지니 살만하더라고요. 그때 맏며느리가 저에게 어머님, 저번에 아프셨을 때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의사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어머님 곁에 꼭 붙어서 도와드릴게요. 너무나도 든든하더군요. 그래도 며느리가 의사니까 내가 이런 호사도 누리는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저의 병원에 왔어요. 그리고 링겔이랑 이것저것 영양주사도 체크해주고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었지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의사다 보니까 다른 의사랑 간호사들이 저를 더 잘 챙겨주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그래도 내가 힘들게 살긴 했지만 며느리 한 명은 참 잘 두었어 싶었습니다. 저희 맏며느리는 전문의는 아니에요. 의사고시 3번 끝에 합격하게 되었고 그 후에 레지던트를 하다가 의사는 나와 맞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결국 의사일 대신에 먹는 효소랑 유산균을 연구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사가 걷는 길과는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꽤나 대단해 보였습니다. 다른 요양병원 할머니들도 저를 부러워했고요. 하여튼 병원에서 저는 하루하루 호사를 누리면서 지냈어요. 아무래도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쉬기에는 딱 좋더라고요. 답답한 것도 있긴 했지만 오랜 시간 치열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쉬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 상태는 더 안 좋아졌어요. 숨을 쉴 때 쇳소리가 나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벅찼지요.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운동량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요양병원에 계속 누워있으면 폐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냥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 저는 그냥 철석같이 의사 말을 듣고 있었지요. 그리고 매일 의사 며느리가 와서 상태를 확인해 주는데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전 간호사는 틱틱대고 조금 무심한 성격인 것 같았는데 앳되어 보이는 신입 간호사는 신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단 있어 보이고 성격이 야무져 보였습니다. 새로 왔는가배?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새로 왔어요. 저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잘 부탁드릴 건 나지. 그래. 나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훈훈하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신참 간호사 성격이 특이하더라고요. 의사한테 혼나거나 다른 나이 많은 간호사들이 태움, 괴롭히는 짓을 해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겁니다. 보통 다른 20대 간호사들 같으면 속상해서 펑펑 울 텐데 그 신참 간호사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나는 내 갈 길 간다. 딱 이 마인드였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관찰하고 있을 무렵 그 신입 간호사가 갑자기 저에게
어머님은 맏며느리가 악마인 걸 아직 모르시나 봐요? 이러는 겁니다. 놀란 저는 영문을 모르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눈동자를 깜빡거릴 뿐이었어요. 맏며느리 그분 의사 맞아요? 왜 의사가 링겔에 니코틴 원액을 나누어서 넣을까요? 그거 모르셨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허간호사? 한숨을 푹 쉬면서 그 간호사는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병원 사람들이랑 며느리랑 한통 속인 것 같은데요? 저 이번 달까지만 여기서 근무하고 때려칠 거예요. 더러워서 이딴 곳에서 근무 못하겠어요. 환자분도 이 병원에서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며느리랑 연 끊으시는 게 좋으시겠네요. 이러는 겁니다. 놀란 저는 어떻게 된 거냐고 말 좀 해달라고 했지만 자기가 퇴사하고 나서 전부 다 알려주겠다면서 일단 병원부터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막내 아들한테 부탁해서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온 순간부터 건강이 다시 너무나도 심하게 악화가 되어서 대학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의사가 제 폐를 보더니 혹시 담배 피우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평생을 선짓국 만들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청결에 신경 쓰느라 담배는커녕 술도 안 마시고 주변에 담배 피우는 사람도 없어요. 이상하네요. 간접 흡연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태우시는데 왜 이렇게 폐가 망가져 있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요양병원에 함께 있던 그 간호사가 퇴사를 하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녹음기랑 사진들을 건네주더라고요. 이거 일단 가지시고요. 제가 인수인계 받고 아침마다 며느님이 어머님 링겔에 약물 같은 거 주입하는 걸 보고 사진 찍어 놓은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링겔 안에 니코틴 원액을 소량씩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폐 쪽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하기 좋으니까 이런 짓을 한 것 같은데 며느님 병원 나가자마자 제가 링겔 뽑아서 따로 빼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약물 검사하시고 신고하시든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가족도 믿지 마세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한동안 말도 안 나왔고요. 제가 요양병원에서 주로 근무했는데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이 노인네들 재산 가지겠다고 범죄 저지르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머리를 한 대 쿵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그 간호사가 준 링겔 팩을 들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거 성분 조사를 해달라고요. 그리고 1년 전과 1년 후 폐 검사 결과 비교한 차트랑 신참 간호사가 저에게 건넨 사진들과 녹취록도 싹 넘겼지요. 녹취록에는 몰라, 지금 20억을 어디서 구해.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그나마 돈 나올 구멍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 몰라, 여편네 죽으려면 1년 정도 걸려. 갑자기 죽으면 다들 의심하지. 요양병원에 있다가 죽은 걸로 하면 자연스럽잖아.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30억 정도 있다는데 그거 나눠 가지면 15억 정도는 가질 수 있겠지. 이런 대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사람 죽이고 그 사람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수사관은 그걸 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쉽지 않은 소송일 것 같아서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저를 도와주고 아픈 다리로 저를 챙겨준 막내 며느리한테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맏며느리 말만 듣고 난 네가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일부러 날 도와준 줄 알았다고. 그리고 금반지 훔친 것도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 놀라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금반지라니요. 저는 금반지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제가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물건을 훔치고 손에 대는 그런 짓은 안 해요. 저 정말로 너무너무 억울해요, 어머님. 이러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맏며느리한테 놀아난 거구나. 속았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구나. 정말로 미안하다. 막내 며느리는 저의 손을 잡고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라도 오해가 풀려서 정말로 다행이네요. 일단은 어머님, 소송 관련해서 준비부터 잘해봐요. 제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꼭 도울게요. 그렇게 저는 맏며느리 뒤를 캐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사건 자료를 검토해본 변호사는 전형적인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와이프한테 니코틴 원액을 넣어서 죽인 사건이 똑같이 있었다고, 그거 판결문이 기사로 나와서 모방 범죄를 한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1년 만에 폐 상태가 이렇게 심하게 악화되는 것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고, 그 간호사 덕분에 자료도 다 확보했으니 승소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링겔 성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니코틴이 그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수사관은 영장을 청구했고 구속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맏며느리와 맏아들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 첫째 아들은 저 몰래 회사를 퇴사했더라고요. 대기업 회계팀에 다닐 때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회사 자금을 2억 빼돌린 혐의로 강제 퇴사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인 아내와 함께 유산균 회사를 차렸나봐요. 어떤 의사가 유산균 사업으로 수백억을 벌었다는 것을 보고 엄청 부러웠나 보죠.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몰래 그 둘이서 아주 사업이란 사업은 다 벌였더라고요. 아내가 의사 면허가 있으니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도 그걸 믿고 돈을 여기저기서 꾸어가지고 일을 벌인 거죠. 그런데 평생 사법고시 시험 준비하고 월급쟁이로 산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잘하겠어요? 전혀 아니었지요. 직원들 대금이 밀리기 시작하니 노동청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결국 회사를 일시적으로 닫으면서 빚이 10억이 넘어간 겁니다. 전부 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투자받은 돈도 전부 홀라당 날려버려서 거의 20억이 넘는 돈이 빚으로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말이 안 나오더군요. 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맏며느리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저를 타겟으로 잡은 거였죠. 제가 시장일 하면서 30억 정도 모아둔 것을 어찌 알고 요양병원에 있는 저에게 약물을 주입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만들려고 한 거였습니다. 지가 의사니까 어떤 약물을 주입하면 제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죽을지 알았던 겁니다. 살다 살다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형사도 정말 악질이네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는지 정말.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는 너무 분하고 속상해서 울기만 했어요. 겨우 마음을 추스린 채로 수사를 받고
결국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시키고 검사가 기소를 시키면서 사건화가 되었어요. 1심에서는 맏며느리 징역 4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의사 자격증이 있다고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떨어지더라고요. 이보다 더 억울할 순 없었습니다. 화딱지가 날 것 같았어요. 검사는 바로 항소를 했고요. 아들은 징역 1년이 선고되었어요. 그쪽에서는 항소를 포기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저는 목숨 걸고 키운 아들 한 명과 연을 끊었습니다. 되려 아들 녀석은 그러게 엄마가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돈 미리미리 우리한테 나누어 줬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야. 다 늙은 사람이 그 큰 돈이 왜 필요한데 정말. 난리를 쳤네요. 저는 그래도 아들이니 선처를 해줄까 싶어서 찾아갔더니 되려 죄를 지은 놈한테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제 꼴이 참 처량하죠. 서울대 법대 보내고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온 동네 사람들의 자랑이었던 첫째 아들. 그때부터였나봐요. 자기가 세상 위를 군림하고 오만하고 자만하면서 살았던 순간이요.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리기 시작하니까 점점 악마가 되어갔고 결국에는 지 엄마도 돈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 거였습니다.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성이었어. 우리 막내 아들이 공부는 못했어도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참 착한 거였어. 저는 그간 막내 아들한테 미안했던 마음이 스치면서 아들에게 가서 꼭 안아줬습니다. 알게 모르게 공부 잘하는 형과 너를 차별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요. 아들은 아니야 엄마. 되려 내가 엄마한테 미안하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여튼 이제 형 신경 쓰지 말고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는 며느리한테도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네가 1년 동안 아픈 다리를 이끌고 나를 고치겠다고 한의원도 데려가고 그랬는데 내가 그 마음을 모르고 너를 의심했구나. 정말로 너무너무 미안하다. 입이 2개라도 할 말이었구나. 정말 미안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네요. 그렇게 저희 셋은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꼭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2심에서 며느리의 형이 확정되고 저는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면서 다친 마음을 치료했네요. 그리고 다행히도 폐 관련 질환이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아서 일상생활을 다시 평범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인해서 세상에 환멸이 났어요.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는 인생은 무미건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뿌리인 시장으로 들어가서 선지국밥집을 시작했네요. 사람들은 아니 현숙 씨는 그렇게 돈도 많이 벌었으면서 서울로 가서 호강하면서 살지 왜 시장으로 다시 내려온 거야? 그러게 말이야.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돈 벌었으면 시장은 쳐다도 보기 싫겠다. 그러게요. 그래도 시장에서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살았던 게 참 좋았어요. 돈 많이 벌면 뭐하나요? 그거 보고 벌레들이 꼬여서 내 인생만 큰일 날 뻔했는데요. 속사정을 모르는 시장 사람들은 저를 보며 신기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앞으로는 돈이 있어도 꼭 쥐고 있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국밥 한 그릇에
3,000원만 받으면서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왔죠. 소식을 들은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도 저를 돕고 싶다며 고향에 내려왔고, 그렇게 저희 세 가족은 시장에서 유명한 가죽국밥집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맛 좋은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파니까 방송사에서 취재도 오고 손님도 많이 오고 전국 각지에서 대단하다며 편지도 보내주고 그랬네요. 주말이 되면 음식 봉사하느라 또 바빠요. 그렇게 나누고 베풀면서 살다 보니까 첫째 아들과 맏며느리한테 받았던 상처들도 서서히 잊히고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아들과 연을 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것만큼 간단한 일도 없더라고요. 팔을 자르는 심정이었지만 병든 팔을 잘라내니 다른 곳이 되려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흔한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돈 때문에 괴물이 된 자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남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고, 돈이 있어야지 행복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지금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기업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대 법대 들어가면 뭐하나요? 괴물이 되어서 본인 아내와 함께 엄마를 죽여 돈을 얻으려고 한 놈이 제 자식인데요. 이래서 공부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괴물이 되는 것도 쉽나 봅니다. 어른들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하고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주니까 자기 잘난 것만 알고 콧대 높게 살다가 꼬꾸라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겪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부끄럽지만 저의 숨기고 싶은 과거 이야기들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게 되었네요. 에휴, 늙음하게 이런 일을 겪어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막내 며느리랑 오해를 풀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후회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발전하는 하루 되시길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